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아침이면 두 딸이 제절거림에 잠에서 깨어나고 남편의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남편이 내린 커피향을 맡으면 작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작은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 소박한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과 따뜻함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종종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 지금 이렇게 소소하고 평온한 일상을 갖기까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사건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손길과 따뜻한 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 그리고 삶 속에서 마주친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하나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게 해준 그 인연과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본 적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 본 적도 거의 없었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었습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아버지 아시는 분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경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 탓에 회사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고 조용히 일만 하다가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제 존재는 희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배경의 일부처럼 스며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리부 선배 한 분이 결혼을 이유로 퇴사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력직 여자 직원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는데 그녀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밝은 미소와 유쾌한 말투로 동료들과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저는 묘하게 그녀가 부럽기도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여직원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김선주 씨 맞죠? 우리 처음 말 나눠보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자라고는 우리 둘뿐인데 친하게 지내요. 난 이승이라고 해요. 아,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보다 경력도 나이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말 놓을게. 선주씨, 이따가 점심 누구랑 먹어? 맨날 혼자 먹는 것 같던데 나랑 같이 먹자. 친해진 기념으로 내가 쏠게. 승희 언니는 밝고 활발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여직원은 둘뿐인 부서라서 저희는 금방 친해지게 됐습니다. 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죠. 그러다 하루는 승희 언니가 회사에 있는 사내 동호회에 대해 말했습니다. 선주씨, 우리 회사에 동호회 있는 거 알았어? 괜찮은 거 몇 개 있던데? 아니요, 처음 들어요. 언니, 동호회 들어가시려고요? 재밌을 것 같던데. 나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침 등산 동호회도 있더라고. 선주씨, 나랑 같이 여기 들어가 보자, 응? 운동도 되고 인맥도 쌓고 좋잖아. 솔직히 저는 야외 활동을 즐기지 않는 터라 그다지 내키진 않았지만 승희 언니가 계속 졸라대는 통에 언니 말대로 회사 사람들도 사귀고 인맥도 넓힐 겸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처음으로 등산 모임에 참여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고 했지만 초보자인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중간까지 가자 숨이 턱끝까지 차고 저만 계속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승희 언니는 계속 옆에 붙어서 저를 챙겼습니다. 선주씨 힘들지? 내가 괜히 같이 들어오자고 했나 봐.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내려가자.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그래도 이왕 왔는데 정상은 보고 가야죠. 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올라가세요. 자기 혼자 두고 가라고? 어떻게 그래. 괜찮아요. 여기서 좀만 쉬었다가 금방 따라 올라갈게요. 알겠어. 그럼 나 일단 먼저 올라갈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승희 언니는 그렇게 먼저 정상으로 향했고 저는 등산로 한쪽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잠시 쉬고 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다시 일어나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이라 그랬는지 해가 생각보다 빨리 저물고 있었고 산은 이미 어둑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의 목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자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겁이 난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오히려 그 조급함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승희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터리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작은 랜턴에 의지해 어둠 속을 헤맸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발목까지 삐고 말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산속에서 저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갇혔구나.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저를 향해 다가오며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제 목소리 들리면 소리쳐보세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감이 엄습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 그는 어느새 제 앞으로 와 있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나요? 네, 그게 아까 넘어졌는데 발목이 좀 다친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저는 소방대원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강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발목을 살펴봐도 될까요? 그는 제가 겁을 먹었다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듯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자꾸 말을 걸었어요. 보니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어쩌다가 혼자 여기에 계신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등산 왔다가 저 혼자 낙오됐어요. 금방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산에 처음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초보자들 중에 길 잃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오늘 쉬는 날이라 등산하러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소리쳐본 거예요. 제가 산악구조대가 꿈이라서 지형도 파악할 겸 해서요. 자, 대충 긴급처치는 했는데 걸으실 수 있겠어요? 일어나 보실래요? 저는 그에게 의지한 채로 일어나서 걸어보려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가 제 앞에 등을 보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요. 그냥 저한테 업히세요. 그게 낫겠어요. 네?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발목에 더 무리 갈 수 있어요. 괜찮으니까 업히세요.
저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의 등에 업혀 산을 내려왔습니다. 거기엔 승희 언니와 다른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등에 업혀 있는 저를 보고 승희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선주에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너 찾아보다가 안 보이길래 먼저 내려간다고 왔는데 전화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언니 미안해요. 뒤따라가려다가 길을 잃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죠.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서 다행이다.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 저 구해주신 분이에요. 이분 덕에 살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동료들을 만나 다행이라며 꼭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남기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저는 겨우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무사히 내려왔던 안도감과 함께 저를 구해준 사람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후회가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친 다리를 치료하라고 출근했다가 시간을 내어 근처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향하는 길목엔 소방서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를 구해준 소방대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정신이 없던 그날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고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내일 그를 다시 만나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때 다친 다리도 다 나았을 무렵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이 아직도 혼자라면서 제게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소개팅이라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난감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라고 했는데 저 말곤 거의 결혼을 했던 터라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희 언니도 옆에서 계속 부추겼죠. 선주야, 너도 이제 연애해봐야지. 언제까지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할래? 그리고 나가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한데 소개팅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자리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요. 언니도 제 성격 알잖아요. 괜찮아. 소개팅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경험 삼아 해보는 거라 생각해. 결국 저는 소개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만 주고받은 상황이라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한 남자가 식당 출입문을 바라보며 손을 크게 흔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얼굴이 익숙한데? 처음 만나는 남자가 대뜸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겨우 나온 소개팅인데 그가 먼저 다가오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 그 남자가 드디어 떠올랐다는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 기억났다. 몇 달 전 등산하시다가 길 잃어서 발목 다치신 분 맞죠? 그때 제가 업어드렸었는데. 아, 그때 그 구조대원. 이제 기억났어요. 세상에,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이렇게 또 뵐 줄은 몰랐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그날은 정말 감사했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했는데요. 늦었지만 그때는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소개팅을 하러 온 남자는 산에서 저를 구해줬던 그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 난 뒤
제 마음에 있던 경계심은 단숨에 사라졌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에 반갑기까지 했죠. 제가 잊어버렸던 그의 이름은 강대호였고 저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걸어왔죠. 그럼 선주 씨는 소개팅은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회사에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분이 소개팅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대호 씨는요? 저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다들 제 직업을 알곤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선주 씨는 제 직업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녀요. 격리부예요. 대호 씨는 왜 그 직업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 위험한 일이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소방관들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꿈이었어요. 좋은 소방관이 되는 거요. 대호 씨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다 보니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나중엔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괜찮다면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싫지 않았기에 저도 좋다고 했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대호 씨의 웃는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저희가 특별한 인연을 뛰어넘어 운명이란 생각까지 들었죠. 얼마 가지 않아 그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그 만남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부가 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거의 바로 아이까지 생겨서 결혼하고 1년 후에는 예쁜 딸 수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소방대원이라는 남편의 직업이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근무 중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지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노심초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질 가족이 하나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에게 이런 제 걱정을 털어놨어요. 여보, 지금 일 그만두면 어때요? 걱정돼서 그래? 예전에도 말했지만 난 이 직업이 좋아. 이제 우리 수미도 태어났는데 당신 일하다가 어디 하나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른 일 찾아보면 금방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보 있잖아. 난 이 일이 나한테 천직이라고 생각해. 내가 소방관이 된 이유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지? 그럼요. 대호 씨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누나와 함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시장에 있는 약재상에게 내다 팔며 어린 2 손주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할머니가 약초 캐러 산에 가셨다가 한 번은 산불이 난 적이 있었어. 나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대로 산속에서 돌아가실까봐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나 몰라. 어릴 때 나한텐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근데 그때 빠르게 출동한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목숨 구한 거야. 그거 보고 어릴 때부터 소방대원이 되고 싶었던 거야.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어릴 적 나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당신도 걱정하고 우리 수미도 태어났으니까
내가 안전에 더 신경 쓸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꿈을 위해 다른 사람이 꺼리는 위험한 일을 기꺼이 선택한 그의 용기와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평생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남편은 소방서 산하에 있는 산악구조대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주 오래전엔 산악구조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등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문 구조팀이 꾸려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교육과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죠. 힘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얼굴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마침내 산악구조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출동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열정과 책임감만으로 충분히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준비하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수미는 장모님한테 맡기고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둘이 외식할까? 이따가 퇴근하고 집으로 데리러 올 테니까 예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저는 딸을 친정엄마께 맡긴 뒤에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 결혼하기 전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렜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근무하는 소방서라도 가보려고 신발을 신었을 때 드디어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걱정했지.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오늘 데이트는 못하겠다. 미안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바로 거기로 갈게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마 찢어진 거예요? 걱정 마. 나 많이 안 다쳤어. 그냥 이마 살짝 찢어진 거야. 피도 많이 안 났어.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 모습을 보자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계속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진정시켰고 차분하게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산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던 중에 남편의 이마가 살짝 찢어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가 구한 사람은 부상이 심각해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이 온통 놀람과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다친 것이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뒤섞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고 기분이 들떠 보였어요. 어머, 그거 과일 바구니잖아요. 누가 줬어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당신 몇 달 전에 우리 데이트하려던 날 기억나? 기억나죠. 그날 당신이 추락사고 난 사람 구하다가 이마 찢어진 날이잖아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심장이 철렁한다고요. 그날은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오늘 말이야. 내가 그때 구해줬던 그 남자가
고맙다고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소방서로 인사하러 온 거야. 나랑 비슷한 또래라서 꼭 구해주고 싶었는데 다친 다리도 다 나아서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 항상 누군가를 구해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유독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 역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꿈을 꿨습니다. 원래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의 꿈은 유독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남편이 꿈에 나왔거든요.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딘가로 뚜벅뚜벅 걸어갔고 아무리 제가 잡으려고 해도 저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남편의 이름을 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남편은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무서운 기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어찌나 애를 썼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확인했죠.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잘 자고 있었지만 아침을 준비하는 내내 간밤에 꿈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저 여보, 오늘 출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이상하게 꿈자리가 안 좋아서요.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 순간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꿈 이야기를 하면 재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그래도 그날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도 느낌이 안 좋으니까 당신 오늘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그냥 흘려듣지 말고요. 알겠죠? 알았어. 내가 오늘은 문자도 더 자주 하고 일 끝나면 딴 데로 안 새고 바로 집으로 들어올게. 그럼 됐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종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 들었던 전화기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딸아이와 놀아주면서도 머릿속엔 계속 남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른 날처럼 평범한 하루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의 동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숨이 턱 막혔고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남편이 구조작업 도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곁에서 놀던 딸을 얼른 안아들고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남편의 동료인 민재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우리 대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많이 다쳤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대호가 발을 헛디뎌서 3m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구해서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워낙 부상이 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동료 미안하단 말뿐이었고 제가 마주하게 된 건 차가워진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미끄러운 바위를 헛디디면서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 부위의 뼈가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졌고 그중 일부는 몸속 장기까지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피가 많이 흘러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보고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죠. 한참 후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엔 저희 부모님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 역시 갑작스런 동생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울고만 있었죠. 정신을 붙잡아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 내내 그의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줬지만 저는 세상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고 잠도 한숨 잘 수가 없었죠. 그날 아침 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의 출근을 말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후회만 쌓였습니다. 남편을 보내주고 난 뒤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저와 딸을 향해 웃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주변에선 힘내서 살라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고 남편의 물건도 직접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대신 딸을 돌봐주고 있던 친정엄마가 오셔서 그의 유품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산송장처럼 사는 책에 엄마는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너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이렇게 지낼 거면 이 집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와라. 엄마, 내가 여길 어떻게 떠나? 수미 아빠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나 못 떠나. 여기서 우리 수미랑 살 거야. 그럼 이렇게 계속 산송장처럼 살 거야? 강서방 그렇게 떠난 거 나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선주 넌 혼자가 아니잖니. 너는 수미 엄마야 엄마.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강서방 갔어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 엄마의 말은 뼈아프게 옳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기고 간 소중한 아이가 제 곁에 있었죠. 딸은 아직 너무 어려서 아빠의 부재조차 모르는 듯 해맑게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잡고 흔들며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아팠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너져 버리면 이 아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지자 절망으로 꽉 막혀있던 마음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곁에 없지만 우리 딸은 당신 목까지 내가 잘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하며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약속대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딸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는 덕분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남편이 죽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 수미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어요. 딸은 아빠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많이 닮았고 고맙게도 저를 많이 생각해줬습니다. 말도 잘 들었고 어린데도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키우다 보니 딸이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수미 담임 선생님이에요. 오늘 수미가 친구랑 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중인데 혹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 하고요. 양호실에선 치료가 안 될 듯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보고 있는 중인데 제 불찰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애들이 크다 보면 다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한 남자 의사가 찢어진 딸의 무릎을 꿰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한쪽에 서서 수미의 치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진정하려고 눈을 감고 크게 숨을 고르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의사는 밖으로 나와 저에게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6번을 꿰맸고요. 흉은 조금 남겠지만 그래도 엄청 크게 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보호자가 그렇게 불안한 표정으로 계시면 아이들은 더욱 놀라게 돼요. 숨이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병원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미는 많이 놀랐는지 금세 지쳐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사고의 충격이 컸던지 뒤척이지도 않고 곤히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곧 남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주었지만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괜히 제가 부주의해서, 괜히 제가 아이를 더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았거든요. 자책하는 마음에 눈물이 자꾸 차올라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주말이 되자 결국 저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가끔 마음이 심란할 때면 남편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고 오곤 했거든요. 아무 대답은 없었지만 거기 앉아 있으면 어쩐지 제 말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위로가 느껴져서 다른 사람에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털어놓곤 했습니다. 수미 아빠 나왔어요. 어제 우리 수미가 학교에서 놀다가 크게 넘어져서 무릎을 꿰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여보, 나 다른 거는 진짜 안 바래요. 우리 수미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출입문을 나서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미안하다 말하려고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딸이 다쳤을 때 진료를 봐줬던 동네 병원의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 역시 저를 알아보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 강수미 어린이 보호자 맞으시죠?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저 기억하시죠? 그럼요. 기억하죠. 병원 의사 선생님,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기도 했고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뭘요. 제일 한 것뿐인데요. 참, 병원에 소독하러 빼먹지 말고 오셔야 해요. 그럼 나중에 병원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후로 저는 딸이 소독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의사와 몇 번을 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도 동네 시장이나 집 근처에서도 자주 마주쳤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는데 또 그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수미 어머님, 또 뵙네요. 우리 요즘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저쪽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와, 정말요?
이런 우연이 있나? 저도 거기로 6개월 전에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병원도 개원했고요. 수미 어머님하고 제가 이웃이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윤현성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의사는 저희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 때문인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성격인 듯 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만나 집까지 함께 걸어가면서도 계속 제게 말을 걸어왔죠. 선주씨 오늘 장 본 거 보니까 불고기 하실 건가 봐요. 사실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도 불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이 요리도 직접 하세요? 사모님이 안 하시고요? 사실 아내랑은 4년 전에 사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살 된 딸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닙니다. 우리 전에 납골당에서도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날이 아내 기일이라 갔던 거예요. 근데 선주 씨는 그날 누구 보러 오셨던 거예요? 저도 남편이 거기 있거든요. 남편 먼저 보낸 지 이제 거의 10년 되어 가네요. 그날 이후로도 우린 병원이나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와 짧은 대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일상이 조금씩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같은 아픔을 겪어봤던 공통점 때문인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난스러운 농담이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 요리나 일상에 대한 소소한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성 씨는 언제나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고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고백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시 마음을 주고 또 제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연다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10년 가까이 혼자였던 제 삶에 그가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현성 씨는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배려와 다정한 말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현성 씨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수미에게도 잘해줬어요. 딸아이와 장난을 치며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소박한 식사 자리에서 현성 씨는 조용히 작은 상자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선주 씨, 아이들이랑 당신과 나, 우리 남은 날은 이렇게 내 식구로서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 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현성 씨와의 재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면서 그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내 식구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야 했죠. 오랫동안 한자리에만 머물렀던 터라 짐도 많았고 버릴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다용도실을 정리하던 날 한쪽 구석에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어요. 제 물건도 아닌 것 같아 열어봤더니 수미 아빠의 몇 가지 물건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제 대신 친정엄마가 그의 물건을 전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남아있을 줄은 몰랐죠. 그걸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권의 수첩과 작은 소품들, 그리고 남편이 소방서 동료들과 찍었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다가 저는 한 장의 사진에 그대로 시선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남편이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손엔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제 곁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 바로 현성 씨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 사진 속 과일 바구니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던 그날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수미 엄마, 오늘 말이야, 내가 구해준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 고맙다면서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왔다니까. 나한테 인사하려고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은 처음이야. 아휴, 그 남자 때문에 당신 이마도 찢어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에이, 다치는 건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 잊지 않고 인사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 아, 오늘 진짜 뿌듯하다. 나 이 일 하기 진짜 잘했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작은 에피소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수 있었죠. 남편을 그렇게 뿌듯하게 만들었던 그 고맙다던 남자가 다름 아닌 지금 제 곁에 있는 현성 씨라는 사실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 기억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현성 씨는 퇴근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성 씨, 이거 잠깐 봐줄래요? 혹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람 현성 씨 맞죠? 이거 나잖아요. 내 사진이 왜 여기에? 현성 씨,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남자는 기억해요?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기억나요. 저 구해준 산악구조대 대원이거든요. 아직도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예요. 강대호 씨. 근데 이 사진을 선주 씨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현성 씨, 이 구조대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떠난 제 전남편이에요. 현성 씨 역시 제 말에 깜짝 놀랐고 생각지도 못한 인연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면서 계속 사진을 바라봤죠. 저는 두 남자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현성 씨, 혹시 두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날 선주 씨의 전남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때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쉬는 날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이 부족한데 교수님 말이라서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랐어요. 현성 씨는 그때 피곤한 상태로 교수님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결국엔 미끄러져서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살아도 어쩌면 의사는 못할 수도 있겠다. 거의 포기하고 의식도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때 누가 소리치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바로 선주씨 전남편분이었죠. 그분 덕에 빨리 구조돼서 긴급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고
다리에 흉터는 남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선주 씨 남편이었다니,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인연 아닐까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마치 모든 인연을 남편이 하늘에서 만들어준 것만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현성 씨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꼭 가야 할 곳을 떠올렸죠. 다름 아닌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둔 어느 봄날, 꽃다발과 작은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그 옛날 남편을 찾아왔던 그 과일 바구니가 이번엔 저희 손에 들려 있었죠. 납골당 안으로 들어서자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 모습 그대로 저희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미 아빠 나왔어요. 그리고 현성 씨도 같이 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인 거 맞죠? 그때 당신이 말했던 대로 현성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해요. 대호 씨, 저도 왔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네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서 선주 씨와 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대호 씨가 제 목숨을 살려준 은혜, 이렇게 갚게 되나 봐요. 이제 제가 선주 씨도 수미도 지켜줄게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남편을 만난 뒤 현성 씨 아내가 있는 곳으로도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전 배우자들 앞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어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묘하게 무겁지만 또 따뜻한 공기가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에 낀 반지를 매만지고 있었고 현성 씨는 그런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네요. 저는 좀 긴장했어요. 대호 씨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현성 씨, 우리 아까 먼저 간 사람들 앞에서 다짐한 것처럼 앞으로 같이 잘 살아봐요. 나는 우리 인연을 꼭 수미 아빠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선주 씨 걱정 마요. 아이들한테도 당신한테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한층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집안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같이 살면서 처음엔 작은 부분들의 차이 때문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양보하고 또 웃으면서 맞춰나갔죠. 무엇보다 수미가 현성 씨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엔 서먹해하던 아이가 시간이 가고 아빠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현성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가 금세 친구처럼 지내는 걸 보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내민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하루가 내일도 또 모레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